자, 6장 한번 보실게요. 자, 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5장, 6장 다 중요한데, 자, 6장 구성을 한번 볼게요. 6장은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계량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트래티직 어프로치에서 전략적 접근법. 한글로도 써볼까요? 계량적 접근법. 그 다음에 요거 스트래티직은 전략적 접근법. 시기적으로 보면은 계량적 접근법은 언제냐면요, 1940년, 45년 전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전략적 접근법은 1960년대, 전략적 접근법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적 접근법은. 자, 그래서 우리 챕터 5에서는 뭐였죠? 뭐였어요? 클래식 어프로치와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클래식 어프로치에서는 3명의 학자. 테일러, 페이올, 베버. 제가 학자 이름을 탁탁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떤 이론을 전개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그러면 호선 연구,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연구,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연구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계량적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우리 6장 3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수학적, 통계적 기법, 수리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이후 계량적인 기법들, 밑줄 한번 칠까요? 생산 운영 관리에 영향을 주었다. 경영 정보학에 영향을 주었다. 생산 운영 관리. 그래서 지금 경영학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지금의 이제 경영학 영역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가 대강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계량적 접근법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전쟁 중에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이렇게 뭐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가 이제 산 저 너머에 여기가 이제 아군 진지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적군이랑. 그러면 이 아군 진지에서 이쪽으로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아군 진지에서 일로 전투하는 현장으로 물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송이 상당히 중요해요. 군수품 수송이. 우리 뭐 여러분들 뭐 삼국지 11, 저 삼국지 11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그 게임에서도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한테 물품, 보급품을, 이 군수품을 잘 전달을 해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제 곳곳에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런 군수품, 보급품을 잘 전달을 해야 이기는데, 수송할 때 최적 경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적 경로. 그죠? 우리 왜 수학 시험에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수능 시험에 이런 거. 뭐 우리 뭐 수학 학습지에도 나오지만 뭐 여기 A 지점이고 여기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경로, 최적 경로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지도상에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최적 수역 모형 같은 거 우리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뭐 아군 쪽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적군 진지에 포를 쏜다 그러면은, 포를 쏘는 거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에서 발사해야 적의 진지를 괴멸시킬 수 있는가? 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뭐 비에 영향이 없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지점이 A, B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물론 이제 이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바람은 0이고 뭐 이 포탄이 뭐 공기의 영향을 뭐 최소한 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경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용시켜 보자. 예를 들면 뭐 비료를 만드는데 비료의 3요소가 뭐 인산, 칼륨 뭐 있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야지만 최적의 비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공장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해야 생산성이 늘어나는가.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군대 문제에서 비롯됐던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면서 이거를 경영 문제에 적용하자라는 게 이른바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 계량적 접근법이에요. 수리적 기법.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수학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말을 써요. 경영과학이다. 경영과학이다. 라는 말을 써요. 경영과학. 그래서 우리 경영과학이라고 하면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뭐 오퍼레이팅 리서치라는 말도 써요. 오퍼레이팅 리서치.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OR 뭐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경영학 공부할 때 흔히들 계량 경영학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계량 경영학 뭐 OR, 퀀터테이티브 어프로치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계량적 접근법은 분명히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 흔히들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 옛날 고전 경제학에서 18세기 초반에 연구됐던 것들을 보면 생산량은, 그죠?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거. 이 생산량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종속 변수라는 말을 쓰죠. 생산량을. 그리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디펜던트 베어리어블, 뭐 디펜던트 베어리어블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다, 독립 변수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생산량은 어떤 게 있어요? 주로 토지하고 노동력을 많이 꼽죠. 토지하고 노동력.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생산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뭐 벼를 생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논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투입된 인원이 많을수록, 그죠? 그래서 토지와 노동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토지가 노동력이 독립 변수가 되고, 이 숫자들의 변동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종속된다라는 말을 써서 흔히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함수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죠. 땅이 넓고 노동력이 많을수록. 근데 지금은 농사 기법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죠. 뭐 비료도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생산량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요소 외에 어떤 것도 있어요. 이 토지 노동력 외에. 농부들의 마인드, 그죠? 농부들의 마인드 같은 거. 야, 나 이번에 농사를 잘 져가지고 쌀 생산량을 늘릴 거야. 뭐 비단 뭐 논농사뿐만 아니라 과수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수원에서 과일을 재배할 때 농부가 과일을 그냥 생산으로만 생각해서 재배하면은 과일이 맛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 가족들이 먹을 과일처럼 생각하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 과일이 더 맛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농부의 마인드. 이거 수리적으로 분석될까요?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럼 농사 망하잖아요. 바람 많이 불고. 요인이 한두 끝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계량적인 어떤 기법으로 경영 문제를 해결할 때 주된 요인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요인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독립 변인들을 우리가 다 고려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판매량을 예측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달 목표가 1000대예요. 그러면 1000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 여기서는 판매량이죠.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뭐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죠. 1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또 생산 시설 중요하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입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영업사원들의 마인드, 농부의 마인드처럼 영업사원의 마인드, 이거 계량화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측해서 판매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계량적 접근법이 독립변인들, 그러니까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독립변인 종속변수 어려우면 생산량에 미치는 토지하고 노동력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노동력은 독립변수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이제 y축이고 여기 x축이면 y절편은 2고 x절편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왜 우리가 보통 독립변수를 x라고 쓰고 보통 종속변수를 y라고 쓰는데, 이 x라는 거 뭐예요? x가 독립적으로 변하면서 y는, 예를 들면 여기 x가 0이라고 하면 2가 더해져서 y가 결정되죠. x가 1이면 2가 더해져서 3이고 y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면 1이 되는 거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요 상수와 결합돼서 변한다, 종속돼서 변한다 해서 독립, 종속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독립변인이 다 통제되지 않으면, 통제된다는 말이 어려우면 다 고려해가지고 종속변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경영 환경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니까 예측하기 어렵죠. 이를테면 제조업체들이 2019년, 2020년 초반에 창궐한 코로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도 독립변이잖아요. 제조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업체나 뭐 기타 업체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산량 많이 줄었잖아요. 공장 가동 안 되고.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도 독립변인데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량적 접근법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경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독립, 종속변인으로 생각해 봤어요. 변수, 변인이 낫겠다. 원인이 되는 거니까, 숫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독립변인. 모든 독립변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이해 요거 안 되시면 요거 또 질문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계량적 접근법은 특히 어디에 영향을 주었느냐, 거기 6장 3페이지를 보세요. 생산 운영 관리, 프로덕션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돼 있고, 경영 정보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데, 경영 정보학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 4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 생산 운영 관리에 영향을 주었다. 생산 운영 관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뭐냐면, 생산 관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생산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가 품질 관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수치적으로 품질 관리에 있어서 불량률을 제로로 한다. 불량률 제로로 한다. 이런 게 품질 관리죠. 불량률 제로가 가능해요? 가능하진 않죠.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품질 관리 중에 조직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식스 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식스 시그마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식스 시그마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것도 또 수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실 텐데, 우리 고등학교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 계량적 기법 얘기하니까 수학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정규분포라고 하죠. 정규분포를 보면은 데이터가 있으면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이런 종 모양을 형성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고, 표준편차라는 개념 아세요? 보통 우리가 시그마를 써요. 식스 시그마의 시그마가 표준편차거든요. 표준편차. 표준편차라는 건 뭐냐면 평균과의 각 데이터들이 평균과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1, 2, 3 있으면 평균이 뭐예요? 2, 그죠? 아니,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1, 2, 3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 나오잖아요. 그죠? 6이니까 다 더하면. 자, 근데 그러면은 편차는 얼마예요? 이 평균으로부터 1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표준편차의 제곱을 한 분산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표준편차가 제곱하면 분산이잖아요. 분산. 그죠? 표준편차의 제곱. 그래서 보통 정규분포를 보면은 이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더한 값의 전체 데이터의 한 68%가 들어온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이 개념만 알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Q 같은 경우 보통 IQ 200 만점인 경우에는 보통 평균을 100으로 잡거든요. 여기가 10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를 IQ 검사에서는 15로 잡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IQ 검사. 그러면 여기 얼마야? 75네. 100에서 15 빼면 아니죠? 100에서 15면 85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00에서 15 더하면 115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Q가 85에서 115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에 한 68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하고 뺀 값에서. 이번에는 2배 해봅시다. 평균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빼고 여기서는 2배의 표준편차를 더해봅시다. 이러면 전체 데이터의 95%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IQ가 70에서 얼마야? 여기 2시그마면은 30이죠? 그죠? 100에서 30 빼면 70이고 여기는 15를 더하면 115에서 15 더하면 130이죠. 그러니까 IQ가 70에서 130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95명이 이 안에 IQ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이 안 되는 사람들은 2명, 3명, 그리고 130이 넘는 사람은 2명, 3명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 시그마를 잡고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모든 데이터가 안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자, 3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5를 더 빼면 55죠. 그리고 15를 넣으면 145. IQ가 55에서 145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99%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100이 아니라 뭐 100만 개, 뭐 예를 들면 1000만 개 되면 바깥으로 벗어나는 데이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를 키움으로 해서 불량률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리적인 기법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생산 관리에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또 IQ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 IQ가 55인 사람은 하위 몇 %예요? 1%. 145가 된 사람은 1%가 아니죠. 0.5%씩이니까. 그죠? 상위 거의 뭐 0.5%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죄송해요. 멘사 클럽의 기준이 한 145인가 148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115만 넘어도 상위
한 14%는 되는 거죠. 16% 정도, 그죠?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막 빨리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정규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불량률을 제로로 하자. 이 수치가 복잡하시면 그냥 수리적인 기법을 통해서 설명은 이렇고요. 생산관리에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리적인 기법이 생산관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고, 자, 거기 생산운영관리의 목표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요것도 기억하기 쉽게 한번 써봅시다. Q, C, T, F 이렇게 적으시고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Q는 뭐냐면은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품질. 생산관리를 하는 이유는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서비스 품질 그러면 제조 업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서비스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품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서비스 품질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고요. 코스트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는 게 좋죠. 그죠?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요? 아니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죠. 규모의 경제 효과도 일어나니까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자,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을 줄인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을 줄인다.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하고 출시되는 데까지 한 5년 걸렸어요. 전자제품인데. 그러면 그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금방금방 변하니까 시기에 맞춰서 신제품을 자꾸 내놔야죠. 삼성전자가 초창기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거의 3, 4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점검해 나가면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른바 푸시 전략을 펼쳤죠.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커피 전문점에 갔는데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나한테 딜리버리 되는 시간이 15분이다. 그러면은 그 커피 전문점 잘 안 갈 것 같아요. 빠르게 제품 서비스가 인도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렉서빌리티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은 증대시킨다. 유연성은 높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하고 소나타를 생산하는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플랫폼을 써서 아반떼 생산량이 많을 때는 소나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반대의 경우에는 아반떼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인력들도 이렇게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일이 몰릴 때는 유효 인력을 적절하게 일이 좀 몰리는 쪽에 배치할 필요도 있죠.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는 이 네 가지가 된다.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줄이고, 유연성은 증대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식스 시그마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